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들을 훈련시켜달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에 대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4% 수준입니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민주당은 후톱 간 갈등을 봉합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성수동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5대와 오토바이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16명이 무사히 귀국했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숙련된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인들을 가르쳐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로 해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반쯤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미국에 들어올 때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숙련된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이나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들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일주일 만에 석방된 우리 근로자 중에는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투자 위축 우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게시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에게 전문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풀이도 나옵니다. 또한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해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기술을 전하기 위함이며 교육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게시물에서 명시했습니다. 해외 전문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이민 정책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방한 중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대규모 한국인 구금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의 핵심 논의는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우리 국민이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귀국자들이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향후 어떠한 유사한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악화하는 한미 관계를 서둘러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당국이 출장 등에 활용되는 비원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까지 쇠사슬이나 케이블 타이로 묶어 체포했다는 등 인권 침해 주장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 갖다 들게 되고 수갑처럼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거죠. 구금됐던 이들은 변기 4개와 소변기 2개만 설치된 72인실 임시시설에 옮겨져 곰팡이가 핀 침대 매트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금 초반에는 생필품도 주지 않았고 수건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딘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남한에서 왔느냐고 물었다가 북한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별명인 로켓맨을 언급하며 조롱하는가 하면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동인 일명 눈찍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일지로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이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 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체포 과정에 있어서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든지 그를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설치라든지 어레스트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로자의 귀국과 미국 측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나섰지만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0점을 맞춰가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투자 세부 내용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양자 간은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미는 지난 7월 한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김 장관의 미국 방문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려는 우리 측과 비중을 높이려는 미국 측이 충돌하고 있고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을 놓고도 양측 입장 차이가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투자금 회수 후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 같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지부진한 협상 과정에 대해 0점을 맞춰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최적의 상태에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0점을 맞춰가는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장관급 협의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관심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입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비로소 0점을 잡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국익이 관철되도록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원화와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미 투자 펀드의 자금 운용과 집행, 투자 분야와 수익 분배 등 쟁점마다 한미 간 이견이 크지만 우리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건 3,5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입니다. 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 4,163억 달러인 외환 보유액의 80%를 넘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고 기축 통화국인 일본과 달리 1년에 외환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도 최대 3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300억 불을 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원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달러로 환전해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 급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요청한 건 외화 고갈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두 국가가 각자의 통화를 정해진 환율로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하면 한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원화를 맡겨 환율에 맞는 달러를 받아 부족해진 외화 보유고를 채우고 자금난을 없앨 수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미국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성과 신용 리스크를 부담으로 여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에 우리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에 집중해 외환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최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충돌했던 민주당 투톱은 대정부 질문을 하루 앞둔 어젯밤 만찬회동에서 갈등을 봉합하면서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세 등 주요 현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두고 민주당 투톱 간 갈등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자, 네, 두분은 형제가 다 싸우고 어제 회동은 김민석 총리가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하루 앞두고 갈등을 매듭짓고 원팀 정신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은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은 내란 청산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대정부 질의에 임하겠다는.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당 독주를 부각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사법부 해체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낼 생각입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집중 쟁점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당내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뭐가 문제냐며 위헌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를 다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밝혔습니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의장은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오히려 법원이 먼저 전담재판부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법관들의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고 했던 법원이 정작 대법관 증원엔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과 행정에 이어 법원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할 뿐 더불어민주당식 인민재판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도 구성하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PK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부산에 내려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지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계로 교회로 들어섭니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는데 손 목사는 세이브 코리아 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반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멈춰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강경 행보에 중도지향으로 나아가는 듯했던 장 대표가 다시 우클릭 행보를 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내에선 대여 압박 차원에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까지 총 결집해야 한다는 대연대론까지 나오고 있어 강한 야당으로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 신공항 부지를 찾으며 보수 텃밭인 PK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이곳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이 첫 번째 키워드 먼저 같이 볼까요? 관권 선거 반박이란 키워드인데 이 관권 선거라고 하면 이 공권력이 개입한 선거를 뜻하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난 12일에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을 몇 차례 제지했는데 당시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예.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일단 도민들 얘기 듣는데 세 분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 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저 대통령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김진태 지사님 말씀 좀 들으면 좋은데 오늘은 자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국민의힘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 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관권 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냈죠? 맞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도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발언권을 과하게 주장하면서 여기에 또 일종의 또 프레임까지 덧보태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대통령과 따로 소통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바로 보시는 대로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예. 지난 13일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SNS에 올린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낙연을 그리워하거나 선택할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능력으로도 평가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상황도 언급했는데요. 예. 내란을 동조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도요. 다선 원로 정치인의 의도된 사진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시작됩니다.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떤 분야에서 여야가 맞붙을까요? 네, 오늘은 가장 치열한 바로 정치 분야입니다. 예.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법 폭주, 실정을 부각하며 정책 질의, 정책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은 이미자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섭니다. 내일은 외교통일 안보, 17일은 경제, 마지막 날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볼까요? 자,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의 모습인데 9개월 만에 복귀를 했다는 키워드군요. 자, 조국 비대위원장 오늘 조국 혁신당의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조국 비대위원장을 필두로요. 모두 9명의 비대위 구성을 완료한 조국 혁신당이 오늘 첫 번째로 비대위 회의를 갖습니다. 예.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징역형 확정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9개월 만에 다시 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비대위의 구성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예.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처음으로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국 비대위의 수습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생후 한 달밖에 안 된 자신의 아기를 때려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진입로 인근의 한 야산 아래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구덩이 위에는 하얀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그제 이곳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친아버지인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차량을 타고 와 이곳에 아기를 묻었지만 한밤중에 워낙 인적이 드문 탓에 주민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거의 안 다니죠. 주민도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연령대가 70대 이상입니다, 대부분. 30대 남성은 지난 10일 밤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사흘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싸늘한 시신이 된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살해 당시 아내는 다른 방에서 2명의 또 다른 자녀를 재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다른 공간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거고.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혼자서 구조하려다 안타깝게 숨진 고 이재석 경사가 물이 차오르니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무전 기록이 그대로 남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원 인력은 끝내 출동하지 않은 채 무전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만났다고 보고한 건 새벽 2시 54분입니다. 2분 뒤 남성의 발이 베어서 거동이 안 된다며 구명조끼를 벗어주겠다고 알립니다. 당시 바닷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현장엔 이 경사 혼자뿐입니다. 이 경사는 갯벌에 들어가기 전부터 파출소에 있던 A 팀장과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무전 기록을 보면 이 경사가 수심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하자 팀장은 혼자 가능하겠냐고 묻고 이 경사는 일단 들어가 보겠다고 답합니다. 이후 팀장이 다른 직원을 보내줘야 하느냐고 묻자 이 경사는 물이 차올라서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추가 인력 지원은 없었고 새벽 3시 6분 무전은 끊겼습니다. 거기서 끊기고 왜 신속하게 왜 구조를 안 했는지 그게 저희는 제일 답답합니다. 파출소는 새벽 3시 반쯤 이 경사와 연락이 끊겼다고 상황실에 처음 보고했습니다. 무전이 끊기고 24분이나 지난 시점이라 늑장 보고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끝나면 구체적인 진상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성수동의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등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금산에서도 아찔한 역주행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황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흩어진 차량 파편과 잔해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뒷면이 심하게 부서진 택시에 연신 물을 뿌리고 바로 옆에는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가 중간에 끊기면서 이제 앞뒤로 찌그러져서 한 바퀴 돌았고 그 주위에 오토바이 2대가 같이 널브러졌는데 2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4대와 오토바이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다른 6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대 남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모두 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 의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우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주식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늘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환 예정 시각은 오전 10시로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 출석이 원칙인 만큼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에게 어떤 발언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 계획이 없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과 관련 있는 사모펀드에 팔았지만 이후 방 의장은 기업 공개를 진행해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비공개 계약을 맺고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장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한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메일을 통해 회사와 구성원들에 사과하며 조속히 귀국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하며 방 의장과 관련된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의 3번째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조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총재 측은 모레나 글피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이 요청한 소환 일정을 하루 앞둔 어제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과 11일에 이은 3번째 소환 불응입니다. 계속된 소환 거부에 의도적인 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재 측은 곧바로 자진 출석 의사도 전해왔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지난 4일 부정맥 치료 시술을 받았지만 재발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오는 17일과 18일 중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앞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특검팀에서도 강제 구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권성동 의원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저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에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특검이 권 의원 구속에도 성공한다면 통일교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에 주말 사이 100mm에 이르는 단비가 내리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완전한 해갈까지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급수차는 다시 물을 퍼날랐고 시간제 물 공급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짝 말라 갈라졌던 저수지 바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강릉의 주된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입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면서 52일 만에 수위가 올랐습니다.
한때 11.5%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은 단비 덕분에 15.6%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완전한 해갈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급수 전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에서 물을 퍼와 정수장에 채우는 운반 급수는 하루를 쉬고 재개됐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수돗물은 오전과 오후 각각 3시간씩만 쓸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빨리 와서 씻지 않으면 씻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는 수요일에도 예보됐지만 충분히 쏟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평창 도암댐물은 일주일쯤 뒤인 오는 20일부터 공급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해를 서울 여의동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연희동 집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혼자 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4년간 전 씨의 장지를 찾지 못하는 이유,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장해서 북녘땅에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한때 경기도 파주시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이 역시 지역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결국 자택 마당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여러 생각이 든다라면서도 추징금을 냈다면 집 소유권도 없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정규 2집으로 컴백한 가수 이명웅 씨,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앨범 차트에서만은 순위권에 이명웅 씨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너무 경쟁심에 앨범을 사지 않도록 실물 앨범을 내지 않는 것을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게. CD 없이 사진과 메시지를 담은 앨범북 형태로 제작된 이명웅 씨의 정규 2집. 이 경우 음반 판매 집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CD로 음악을 듣기 힘든 요즘 조건과 환경 오염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에서도 역시나 팬들에 대한 배려가 빛났다는 반응입니다. 제 옆에 금기거리 한 쌍이 보이는데요. 한눈에 봐도 어딘가 이상하죠. 사람 2명이 전신에 금빛 스프레이를 칠해 경주 황호동 금기거리를 표현한 겁니다. 앞뒤로 스텝을 밟으며 귀걸이에 마감 장식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구현해내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호작도부터 인간 석가모니불 다보불까지 등장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한 2025 국중박 분장대회 수상자들입니다. 올해 들어 400만 명이 찾은 국립중앙박물관. 최근 청년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분장대회를 열었다고요. 보자마자 금귀걸이 우승 확신이다. 가끔 보물 대신 서 있어달라. 역시 흥의 민족. 이런 대회가 있는 줄 몰랐는데 캐대언 때문에 관심이 간다 등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통신사들이 잇따라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조사에 나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후속 조치로 보안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투자가 곧 본업 경쟁력 강화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향후 5년간 7천억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5개월 만에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KT 고객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 정말로 죄송합니다. 연이은 해킹 사고에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킹 사실을 기업이 인정하고 신고해야 관련 당국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조사할 수 있지만 유출 정황이 심각한 경우 등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중소기업 보안 지원과 해킹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말기가 출시될 때부터 관련된 앱이 설치돼서 나온다든지 문제가 좀 의심이 되면 바로 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SK 해킹 사고 이후 14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보안 취약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면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는 상생페이백은 아는 사람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 정예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시작됩니다. 상생페이백은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이용액보다 늘어난 사용분의 20%까지 매월 최대 10만 원, 석 달간 최대 30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고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곳도 포함됩니다.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결제는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달리 상생페이백은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 실적은 신청일 이틀 후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차례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상생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가 시행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턴 요일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주요 은행 등에 방문하면 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미수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호신용 경보기와 스프레이 등의 거래액이 한 달 전보다 2배 넘게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신용품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도 학부모 연령대인 3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32% 증가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4년 만에 3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0만 원을 넘겼는데 올해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하락하면서 29만 9천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총 18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적금, 보험금, 카드 포인트 등에 대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결혼식 다녀오는 분들이 있으시죠? 흔히 보는 예식장이 아닌 곳에서 커플들뿐만 아니라 하객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덴마크로 가보시죠. 잔디밭 위에 한 커플이 입을 맞추며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었음을 알립니다. 다른 커플은 고풍스러운 중세성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이 둘은 독특하게 바이킹의 배 위에서 선상 결혼식을 올립니다. 덴마크에서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골든데이즈 축제에서 50쌍의 연인들이 이색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덴마크 곳곳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왕실 결혼식만 열렸던 프레데릭스 보르그 성과 복원된 바이킹 배 등이 커플들에게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됐네요. 평생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한 내로라 하는 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장사들이라는데요.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중장비가 실린 트럭과 몸을 줄로 연결한 남성이 한 걸음씩 트럭을 끌고 갑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트럭을 결승선까지 옮깁니다. 트럭 끌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트럭을 20m 끌고 가야 합니다. 대회를 주최한 리비아 팔씨름협회에 따르면 12명의 선수가 참가했고요. 우승자는 우리 돈 3천만 원 정도를 상금으로 받았다네요. 요즘은 감성까지 생각한 예쁜 캠핑 장비가 많이 생겼다지만 이 천막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기능은 텐트와 비슷하지만 작품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감상해 보시죠. 과거 유목민들이 초원에 살 때 이용했던 천막집 여러 개가 넓은 광장에 설치됐습니다. 기하학적인 문양을 넣은 외벽도 아름답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중앙아시아 특유의 문양을 펠트천으로 구현한 화려한 내벽이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몽골에선 게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의 천막집을 튀르키예와 카자흐스탄 등에선 유르트란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중국에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자흐족 유목민들이 과거에 사용했지만 산업화로 지금은 보기 어려워졌다는데요. 유르트 디자이너인 이 여성이 그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인 별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호나우지뉴와 앙리 등 왕년의 스타들이 팬들을 들썩이게 한 가운데 무릎 부상을 딛고 선수로 돌아온 박지성이 경기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계인 호나우지뉴가 현역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감각적인 칩슛을 선보이자 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곧이어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였던 루니가 대포할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자 분위기는 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투지와 열정만큼은 전성기 시절 그대로인 축구 전설들의 이벤트 경기. 경기장을 수놓은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이었습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지난해 이벤트 경기에 코치로 참가했던 박지성은 약 1년간의 재활 끝에 당당히 선수로 복귀했습니다. 여전한 실력을 보여준 박지성은 공을 잡을 때마다 6만 5천 명의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오래간만에 상암에서 경기를 한 것 같아서 다행히도 많은 팬들이 즐겁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경기장에서 다시 만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료들과 현역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기분을 다시 되돌리는 것도 같고 상당히 추억에 젖는. It was great to be on the pitch, not just with my former teammates, but some of the best players to ever play the game. So. 왕년의 별들이 빛낸 이번 이벤트 매치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주말 동안 비구름이 지나고 날이 더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늦더위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한낮에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더위는 주 중반인 수요일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면서 누그러들겠는데요. 비가 지나고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을 기온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중부지방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요.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0.9도, 대전이 22.2도, 대구 2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 부산 31도로 무덥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의 비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